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확히 제대로 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반박을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 약간 어설프게 알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들어오시면 저도 참 시간이 아깝고 이게 참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저희가 이 이야기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걸지도 몰라요. 리치 2기와 노무현 재단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팟캐스트 부곡 하와이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고 있는 차붐이고요.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 오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저의 옆에 저의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 소울다이브? 소울다이브는 아니죠. 네, 옆에 AKA 주 교수님 수다쟁이님 나와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 교수입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이 좀 저희가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쉬는 날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무언가를 하는 날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선거했고요. 투표했고요. 그리고 개표 방송 보면서 술 먹고 싶었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참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개표 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특집은 사실 뭐 이미 썸네일을 다 보고 들어와셔서 아시겠지만 네. 오늘도 힙합 토크입니다. 힙합 게스트를 모셔서 나누는 힙합 토크인데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간을 맞이한 네. 힙합과 정치에 대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정치와 이거 뭐 힙합. 뜨겁지 않을 수 없는 주제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아니죠. 위험한 주제죠. 위험한 네, 정말 주제. 위험한 주제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찌되었든 오늘 이야기를 나눈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힙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힙합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안에도 뜨거운 감자는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 네. 선거 결과가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이제 팀이 계실 수도 있고 네. 정치를 그냥 완전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 그렇죠. 관심 없으신 분도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서로 화내지 마시고 좀 나라를 위해 서로 이제 노력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칠하게, 특히나 저희 방송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술 한잔 하면서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조금은 칠하게 가자. 맞아요. 하지만 늘 술을 먹으면 싸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싸우는 방송이 될지 칠한 방송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논쟁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기 위해 사실 미국 힙합이 그래서 정치와 사회적 사건을 어떻게 달아왔는지부터 저희가 출발을 해나가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저희 둘만으로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룰 수가 없죠. 네. 전문가분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물론이죠. 위해 아주 소중한 게스트분이 또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셨습니다. 힙합에 관한 열띤 토론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그게 뭔데? 씹버가. 매 이슈마다 활약하시는 뜨거운 남자 음악평론가 강일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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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움과 분란을 싫어하는 음악평론가 강일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이제 요 이야기 이후에도 조금 다루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사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부곡하와이라는 채널 이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장사꾼이 맞습니다. 가게가 성황이면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한켠에는 저희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이게 그냥 뭐 맹목적인 욕이나 맹목적인 뭐 어그로나 그냥 화제성으로 이게 뜨끈한 게 아니라 네네.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가 붙어서 이렇게 뜨거울 일이 저희 방송은 잘 없거든요 원래.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고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조회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댓글은 올라가고 기쁨과 씁쓸함이 동시에 좀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투를 좀 치르셨어요 이 과정 중에.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는 다행인데요. 네. 저도 이제 이전에도 여러 뭐 팟캐스트나 가끔 나가봤잖아요. 네. 예전에는 힙합 플레이어도 한참 할 때 나가봤는데 네. 이거를 또 오히려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좀 손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네. 이게 긍정적 피드백이 아니고 좀 부정적 피드백들이 막 이루어지다 보면 네. 저로 인해서 네. 네.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피드백이 이어지는 걸 또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이거를 댓글 달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제가 못 참는 건 네. 이제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렇죠. 저의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렇죠. 나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저도 이제 나름 많이 찾아보고 지식을 쌓은 내용들, 맞습니다. 평론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배틀이라고 그러면 웃긴데 네. 어떤
반박이 들어오면 이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욕하는 거, 뭐 원색적인 욕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쵸. 이게 지식적인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못 참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이죠. 네, 평론가한테는 그런 반박이 제일 무서운 거고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있는 그렇죠. 맞아요. 반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좀 정확히 제대로 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반박을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네. 약간 사실이 아닌 내용들 네. 그리고 약간 어설프게 알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들어오시면 저도 참 시간이 아깝고 이게 참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근데 저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강일권 평론가님이랑 개인적인 친분도 실제로도 네네. 있기도 하고 이제 쭉 지켜봐 오면서 아직까지도 요새 10대 애들도 힙합에 관심 있으면은 일권이 형이 누군지 알거든요. 알죠. 근데 저는 근데 이해하면서 제 얘기를 먼저 끝내게 네네네. 해주십시오.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어쨌든 이전의 평론가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무언가에 대한 평가를 이제 리뷰 방식으로 내는 방식이었다면은 조금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SNS나 네네네. 여러 가지를 통해. 근데 그런 구간에 있어서 그래도 강일권 평론가님은 지금처럼 내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반박도 있고 그 반박에 대한 반박도 있는 것도 저는 근데 건강한 무언가가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이 들기는 그럼요. 해요. 그 토론이 있는 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렇죠. 눈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 10대는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블랙너드에게 디스를 당한 이런 어. 걸로 많이 알죠. 네. 사실 이런 걸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네임밸류가 유지될 수 있음이 네네네. 지금 상황에는 우리 모두에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아이고, 블랙넛마저도 한쪽에서는 또 엄청 욕을 먹을 때도 있을 테니. 아니 뭐 그리고 네. 이런 토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파고들어 뭐 이런 거를 갖다 뭘 그렇게 따져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별로 좀 건전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장르와 문화신이 발전하려면 아티스트 분들이 좋은 작품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힙합 팬, 장르 팬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서로 논란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팩트가 아닌 거를 가지고 너무 이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산으로 가거든요, 얘기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반박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싶으면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찾아봐야 돼요. 저는 그러면 이거를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네.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뭐 임진모 평론가께서 댓글에서 악플로 싸울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저희는 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평론가님들도 나오셔서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네. 저희 좀 기다리도록 참여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작품 얘기하셨는데 작품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작품 내셨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작품은 뭐 아니고요. 작품 제가 뭐 아티스트도 아니고 네. 책을 냈습니다. 홍보를 또 여기를 저서 나온다고 해서 네. 제가 또 홍보를 해도 되냐? 물론이죠, 물론이죠. 어떤 자, 내용의 책이에요? 힙합 역사의 결정적 싱글들이라는 책이고요. 오. 이 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명곡에 대한 책들은 국내적으로 많이 있어요. 네. 국내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네. 근데 명곡들이 많긴 하지만 네. 이거는 힙합 역사의 말 그대로 어떤 결정적인 좀 이정표를 세운 그런 순간들을 장식한 싱글 100곡을 선정을 해서 네. 그 곡에 대한 얘기를 쓴 겁니다. 근데 단순한 싱글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 100곡에 대한 얘기를 읽으시면 힙합의 탄생부터 오늘날 드릴이나 뭐 레이즈 음악이 나온 지금 현재 세대, 그러니까 슈거힐갱의 래퍼스 딜라이트로 시작을 해서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까지 딱 끝나거든요. 100곡의 일대기가. 네. 이 힙합의 어떤 탄생부터 이 힙합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해왔고 대중음악에서의 굉장히 큰 주류 음악이 되었고 네. 어떻게 또 발전을 해왔고 변화를 해왔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힙합 역사를 쭉 알 수 있는 거죠. 힙합의 터닝 포인트를 좀 많이 다룬 그런 그 거네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이제 자부를 하는 작품 네,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들어서 제 쪽에서가 아마 요렇게 책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 잘 어울리네. 명곡이기도 서문에도 썼지만 명곡들이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곡들은 명곡이니까. 네, 익숙한 커버가 많아요. 근데 아닌 곡들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울저버의 크랭댓이라든지 이런 곡은 사실 음악적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곡이지만 의미가 우리 지금 세대 힙합, 인터넷 세대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전환점이 그렇죠, 된 아티스트의 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곡들도 얘기를 이제 다룬 거죠. 너무 좋습니다. 좋네. 네. 저는 이 곡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힙자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도 반려 힙합 도서가 아하. 되기를 바라고 쓴 겁니다. 저희도 좀 탐독하고 다 열심히 아실 외워가지고 건데요. 네. 네. 좀
잘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여기 이거 책 한번 읽어보면서 네. 여기에 나왔었던 것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음원 플랫폼으로 쭉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한번 저는 돌려보는 강력 것도 추천합니다. 너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네. 제가 썼지만 네. 아주 좋은 내용의 책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고 이 어떤 정말 힙합 정보의 엑기스만 쫙쫙 담은 책입니다. 아, 그래서 이 고생하셨어요. 책으로 미국 힙합을 먼저 훑고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또 한국 힙합의 결정적 순간을 장식한 싱글들의 책 그 글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뭐 내년이나 이때쯤에 이제 한국 네. 힙합, 미국 힙합부터 쭉 와서 또 좋네요. 한국 힙합의 얘기까지 이어지도록 쓸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일권 작가님이 지어주신 힙합 싱글스, 힙합 역사의 결정적 싱글들 책 많이들 구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술 소개 함께할 술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한 잔은 바로 카스 맥주입니다. 의외시죠? 저희가 보통 맥주를 많이 안 다루는 것도 있고 특히나 국내 맥주는 저희가 다룬 적이 없었거든요. 월드컵을 앞두고 원팀 에디션이 마트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그렇죠. 갖기 위해 시원한 한 모금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한번 하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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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가 되는 맛이에요. 아, 뭐. 좋네. 네. 아이고, 요거 아니죠? 이거 정말 좋네요. 와, 이거 그리고 이게 빨간 조명 아래서 마시니까 더 맛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중앙에 있군요. 아, 그렇죠. 제가 또 이제 태극의 중앙에 있는 사람, 잉잉의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이 지금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모든 이슈를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네네. 때문에 네. 굵직한 사건이나 이슈 위주로 네. 좀 짤막짤막하게 다룬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래퍼들이 그것들의 그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일권형님 나오셨던 남부 힙합 편이 네. 그 궁금증을 가진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요. 네네. 많았어요. 그거를 살짝 AS 하는 시간을 아, 가져보면 음악적인 어떨까 댓글들. 네. 싶습니다. 그래서 남부 힙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구나라는 네네. 거를 이번에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확실히 남부 힙합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트랩의 시대니까. 주류 힙합의 거의 뭐 상징이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어떤 이것부터 먼저 의견이 할게요. 있었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캐시머니 노리밋에 대한 설명이 적네요. 당시 남부 힙합에서 캐시머니의 매니 프레쉬와 놀리밋의 KLC가 만든 비트가 남부 힙합을 전국구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블링블링도 릴 웨인이 유행시켰고 이분은 그래도 꽤 많이 네네. 그러게요. 힙합 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세요. 요거는 안 그래도 그 녹음 그 방송도 보시면 본편에서 제가 캐시머니 하고 요 얘기를 안 했네라고 넘어갔어요. 네, 노리밋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네. 노리밋에 아예 언급도 안 했는데 요거는 남부 힙합을 어차피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후 이 한편으로는 다 담기 어려우니까. 쉽지 않죠. 그때는 캐시머니와 노리밋에 대한 얘기도 제가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답을 이번 시간에 드리기엔 너무 복잡하고 네. 맞습니다. 캐시머니랑 노리밋도 남부 힙합의 어떤 전국구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게 또 전국구로 나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특히 캐시머니나 노리밋은 그냥 우리 지역에서 네. 뉴올리언스에서만 뜨면 돼. 이 마인드로 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은 남부 힙합 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블링블링은 사실 이제 릴웨인 쪽에서 유행시킨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건 BG입니다. BG죠. BG가 유행시킨 캐시머니의 BG가 네네. 요 블링블링이라는 네. 요 얘기를 또 유행을 시킨 거죠. 네. 네. 뭐 그래서 그거는 남부 힙합 때 캐시머니와 노리밋에 대한 얘기는 저도 중요하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네네.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시죠. 네네.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트랩소우 대리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다른 시선으로 트랩소우 대리님은 이름부터가 질문이 범상치 당연히 않아요. 힙합을 많이 아실 수밖에 없는 네네. 다른 시선으로 진정한 남부의 왕은 소스데프의 저맨듀프리라고 생각합니다. 팝 카테고리의 커리어가 너무 높아 힙합씬 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이 의견에 좀 공감해요. 근데 가장 최근에 BET에서 어쨌든 간에 네네. 트리뷰트 느낌으로 해서 저맨듀프리가 그때 같이 했던 뮤지션들 다 데리고 와서 네네네. 진행하기는 했었죠. 네네. 이 얘기는 뭐 제가 답이 아니고 그냥 이분의 의견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저맨듀프리가 애틀랜타긴 하죠. 그쵸, 근데 그쵸. 여기 다 그냥 답이 나와 있네요. 다만
저메인 두프리를 사실상 남부의 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 쓰셨듯이 실제로 힙합씬 전반적인 힙합과 R&B의 전반적인 주류 프로듀서로서 사실은 저메인 두프리는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소소데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남부 힙합을 추구한 레이블은 아니거든요. 네. 예, 소소데프는 철저하게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트렌디한 R&B 스타일과 힙합 스타일. 예를 들면 굉장히 커머셜했죠. 굉장히 커머셜했죠. 네. 왜냐면 다브렉 같은 경우는 지펑크 프로덕션을 또 그렇죠, 추구해 갖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메인 두프리는 그런 어떤 트렌디한 스타일을 가져다가 자기 스타일, 소소데프 스타일로 만든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근데 힙합 씬내에서 팝적인 히트가 많아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얘기는 분명히 재밌는 시선이긴 해요. 예, 정말로. 네. 맞아요. 그 대한민국에는 없는 거기는 한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 받는 리스펙과 전체적인 미국 전반에서 네네네네. 느껴지는 크레딧이나 리스펙이 좀 다른 완전 다르죠. 케이스가 좀 다른 많아가지고 케이스가 아무래도 많죠. 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아마 좀 비슷한 네네네. 범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뭐 남부의 왕에 가깝다고 그렇죠. 말씀할 수 있지만 남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렇죠, 것도 그렇죠. 존재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저메인 두프리 자체가 본인이 남부 힙합 스타일에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또 추구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한 적도 딱히 없죠. 네네네네. 사실은 따지고 그렇기 보면. 때문에 범 힙합 R&B의 커머셜한 주류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또 래퍼보다는 좀 프로듀서로서 그렇죠. 훨씬 크게 성공한. 크게 네. 성공한 좋습니다. 아티스트죠.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네. 비포 트트트 뭐라고 읽어야 되지?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ATL 하면 투체인즈랑 루다도 있는데 언급이 빼놓을 수 없었네요. 없죠. 휴스턴의 찹앤스크루드, 텍사스 컨트리 랩, 멤피스 호러코어, 뉴올리언스 바운스 그리고 마이애미 베이스 등 지역별로 세부적인 장르를 다루는 것도 어떤지요?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셨네요. 예. 이거는 뭐 남부 힙합의 서브 장르들을 다 그냥 나열해 주셨어요. 예, 그냥 네, 아예 네. 대놓고 다 네. 말씀을 지금 거의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뉴올리언스 바운스는 아마 캐시버니 얘기를 할 때 캐시버니 형 노래민 얘기를 할 때 네.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찹댄스크루도 이런 작법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들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한화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투체인즈. 근데 투체인즈는 흥미롭게도 요즘 음악 스타일을 또 바꿔버렸어요. 예. 지금 사실 메인스트림에서는 이제 투체인즈가 좀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초반에는 트랩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붐백 스타일에도 하고. 거의 네. 그렇죠. 네. 알케미스트랑도 그래서 같이 네네네. 앨범을 냈었죠. 네, 그래서 랩 실력, 랩도 오히려 트랩을 할 때는 그냥 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오히려 음악 스타일을 바꾸고 랩을 좀 뱉으니까 또 랩 되게 투체인이 잘했구나 뭐 이런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음악 스타일이 많이 네네.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투체인즈도 너무 그렇고 루다크리스도 뭐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약간 선구자 개념, 그랬죠. 시작을 얘기하다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그때 얘기가 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SYJG5SW님 36 마피아 UGK 프로젝트 팻 주CJ는 기존 남부 힙합과 또 다른 계열인가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기존 남부 힙합입니다.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더리 사우스의 이제 더리 사우스라고 부를 때 네. 그때 활약을 했던 래퍼들이고요. 네. 프로젝트 패시랑 주CJ가 36 마피아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UGK는 더리 사우스의 거의 상징적인 언더그라운드 그룹이었고요. 그렇죠. 이 36 마피아는 또 이것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아마 호로코어 얘기하신 분이 제 생각에 댓글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있었어요. 멤피스 랩 호로코어라는 또 독자적인 장르를 한 그 선구자 그룹 중에 하나죠. 맞죠. 네, 그래서 맞죠. 남부 힙합과 또 다른 계열은 아니고요. 네. 남부 힙합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러코어, 그러니까 26 마피아가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멤피스 힙합이 어느 정도 근간이 될 수 있는 네네네. 무언가였다면 UGK가 지금의 휴스턴 텍사스 그래서 뭐 그렇죠, 비게스타 플러그나 그 댄멕시칸 오티나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음악을 맞습니다. 하는지에 네네네. 대한 조금 더 아마 네네네네. 그 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이 Everything Is is okay. is so. it is okay. 오케이. 있어. Everything is okay. 네네. 9450님께서 그러면 예컨대 전형적인 프리모 비트의 트랩 가사를 쓰면 이 음악은 프로덕션적으로는 분배일지라도 동시에 트랩 뮤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거 거. 흥미로웠죠. 이 아 질문. 이거 저는 되게 이 질문이 흥미롭다 이 질문. 자, 이거는 말씀드리자면은 그걸 트랩 뮤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런 게 있어요. 트랩 뮤직을 가르는 게 초창기에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도 네네네. 그 네. 이걸로 오해를 제가 많이 오해가 받았죠. 샀죠. 네네네. 네. 지금은 이제 프로덕션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같이 네. 얘기를 해서 이 제가 말씀드린 건 트랩 뮤직을 초창기에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사 컨텐츠이긴 했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프로덕션도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로덕션은 뭐 상관이 없이 가사에서만 그냥 애틀랜타 트랩하우스 얘기를 한다고 해서 트랩 뮤직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중요한 건 트랩 비트, 808 비트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트랩 프로덕션을 했다고 해서 트랩 뮤직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분배 비트 위에 트랩 하우스 얘기를 했으면 그건 사실은 그냥 힙합이고 그냥 뭐 범죄 랩 그리고 그렇죠.
분배이 되는 거죠. 네. 네네네. 다만 이제 트랩 프로덕션인데 거기에 트랩 하우스 얘기를 했을 때 트랩 뮤직으로 초반에 인정을 받았다. 초반에. 네네. 근데 장르 지금은 초반에. 네 그렇죠. 뭐 거의 초중반까지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초창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스 스파이스라든지 그다음에 팝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케이팝에도 이제 트랩 비트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팝 주류 팝에 트랩 비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논란이 생겼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제는 트랩 뮤직을 꼭 그 가사뿐만 아니고 프로덕션적인 부분에서도 트랩 뮤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2020년대 뭐 이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조금씩 바뀌기 네네네. 마련이니까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 힙합씬과 음악씬에서 논쟁이 됐고 네. 현재도 사실은 논쟁이 일부 힙합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되고 있는 거고 그럴 만하죠.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주신 질문은 너무 흥미로운 질문이고 네. 하지만 그렇진 않다. 트랩 뮤직은 철저하게 또 트랩 프로덕션과 같이 엮였을 때 우리가 트랩 뮤직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논쟁거리가 많이 되게 된 데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장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정박으로 가면은 분배이고 쪼개지면은 트랩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네네. 개념의 원점이 된 유튜브에 이제 타입 비트들이라는 게 올라오게 네네네네. 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비트를 세일즈하기 위해 정박이면 분배, 쪼개지면 트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게 네네. 아마도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되게 고민을 하고 이제 딱 맞아요, 질문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너무 네네. 좋은 질문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좀 딥합니다. 이거 딥한가요? 네. 샤이 언님이 이렇게 묻는 SH 윤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SH 윤님께서 샤이. 윤시연 씨인가? 8662 모든 권력을 백인들이 독점하고 난 이용당하는 흑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돈자랑과 뮤비에 백인 금발 여성들이 헐벗고 등장하는데 이런 류의 시대상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너무 재미날 것 같아요. 오. 요거는 사실 트랩 뮤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사실 힙합 전체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네.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요것도 사실 얘기를 길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인 금발 여성들 이거 되게 논쟁적인 얘기인데 네. 이 백인 금발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 자체를 이 노예 시대 때 네. 어떤 이거와 너무 또 직결을 전부 다 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위험해져요. 그렇죠. 논쟁적인 얘기가 됩니다. 다만 네. 그건 있어요. 어쨌든 흑인들의 역사가 백인들에 대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 당시에 흑인 특히 또 가장 최약체 계층이 흑인 여자들이었잖아요. 네. 흑인 여자 노예들. 그랬죠. 그래서 백인 지주가 자기가 고용한 그 노예 중에 흑인 여성 노예들을 또 되게 착취했죠. 네, 착취했죠. 그런 역사가 있어서 뭐 초창기에 네. 일부 래퍼들이 너희 백인들이 항상 흑인 우리 여자들 뺏어가고 우리 흑인들을 그렇게 착취했는데 이제는 전세가 바뀌어서 우리가 너희 백인 여자들을 이렇게 이 백인 여자들이 우리 좋다고 한다. 너네 백인 남성 너네보다 이제는 성공한 우리들을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굴복을 한다라는 걸 과시용으로 한 적도 있긴 있어요. 래퍼스 딜라이트에도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는데 네. 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힙합 아티스트들의 생각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현 중에 일부분인 거죠. 그리고 네. 왜 그러냐면 이 래퍼들의 여러분이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네. 사실상 백인 금발 여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헐벗은 여성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거의 맥락 중에 네. 이 백인 여성들도 이제 포함되기도 포함이 한다. 되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상 백인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네. 많이 이제 힙합이 인종적인 그 구분이 많이 없어지면서 힙합을 뭐 추구하는 거라든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연령층이라든지 인종 계층이라든지 이게 많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사실상 요즘 래퍼들은 백인 여자니까 백인 금발 여자니까 사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섹시한 여자면 이쁘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후드 뭐 이런 용어가 또 있잖아요. 네. 여기서 풀 네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이런 동네에서 그냥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또 이렇게 섹시한 여성들 초빙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동네 일진들 모아보다 보면 백인도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네. 식이 사실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힙합 전체적인 역사 문화적인 데서 논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트랩 뮤직에서 유독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논쟁적인 요소들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은 요 정도로 네, 요 넘어가면 정도로 될까요? AS 타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핵심 쟁점을 적어주셨습니다. 복지 축소, 도시빈곤, 마약 범죄, 다 읽어? 국가 방치, 인종 갈등, 흑인 분노, 경찰 폭력, 분노의 언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 강의 시작이에요, 거의.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힙합 곡들 중 하나, 네. 최초의 힙합 히트 싱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초창기에 좀 유명한 싱글이죠. 네. 전혀 못 알아듣죠. 이렇게 그곡인가 했나요, 저도. 진창이네 진짜. 아니 뒤로 이게 두 번째를 들어요. 빰빰빰빰 이걸 아 들어요. 근데 방금 네, 네. 있었어. 아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이게 다른데 샘플링도 많이 쓰였고 많이 됐어요. 뭐 여기저기 워낙에 네. 많이 쓰여서 네, 네, 되게 네. 익숙하실 거예요. 코일 그 여자분도 이거 쓰지 않았나? 코일레이도 코일레이도 많이 썼었죠. 썼습니다, 플레이어스에서 썼었나? 더 메시지 바로 그랜드마스터 플래시 앤 퓨리어스 5의 싱글 제목입니다. 네, 메시지. 그렇죠. 더 메시지라는 곡이고요. 이 곡이 사회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흑인 음악은 아닐지라도 힙합이 도시빈곤과 구조적 문제를 본격적인 현실 묘사로 표현하기 시작한 상징적인 트랙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른바 힙합이 거리의 현실을 사회적 메시지로 바꾸기 시작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좀 힙합이 사회적인 이슈를 처음부터 다뤘던 건 아니잖아요. 원래 네네. 그렇죠. 파티랩이었으니까. 근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좀 된 거는 래퍼들이 뭐 되게 특별한 인권운동가나 똑똑한 무슨 박사나 석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이 돼서라가 아니라 스스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좀 도달해서 네네. 그 에너지가 분출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네. 저 책에 있긴 합니다. 오. 근데 책을 사서 말씀드리자면- 보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거기를 책을 보시면 네. 디테일한 답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싱글제. 메시지는 또 우리가 선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곡은. 그렇죠. 이 곡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거의 사회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거의 최초의 랩 힙합 레코드도 많이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랩으로는, 사실 네. 이 당시에는 랩 음악이 많이 안 나왔을 때고 네. 네, 그렇죠. 이미 뭐 이전에 그래봐야 커티스 블로우나 슈거일갱의 래퍼스 딜라이 래퍼스 사실 이런 몇 개 곡 없었어요. 몇 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몇 개 없었어요. 아예 랩이라는 거를 그냥 레코딩을 한다, 랩을 녹음해서 발매한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나와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곡인데 네. 이 곡도 사실은 이 래퍼들 그랜드마스터 플래시 앤 퓨리어스 5 멤버들이 막 현실에 대한 어떤 자각을 해서 만든 곡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 알면 네. 이 사실을. 네. 되게 유명한 곡이고 정말로 파티에 대한 얘기만 하던 네. 그냥 되게 즐겁자 그리고 힙합이란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 래퍼들이 이제 정말 사회의 이 게토 빈민가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의 효시가 된 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곡을 사실 만들자고 한 거는 실비아 로빈슨이요. 이 실비아 로빈슨이 누구냐면 래퍼스 딜라이트를 만든 네. 그래요? 제작자 여자 제작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R&B 싱어예요 또. 슈가일 레코드. 그렇죠. 네. 슈가일 레코드의 네. 대표고. 네. 이런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어쨌든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근데 사실상 멤버들은 다 고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파티 얘기하고 우리 멋있는 멋있는 래퍼 거 하고 하고 싶은데. 싶은데. 그리고 이 당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 퓨리어스 멤버들이 또 이 화려하게 스타일이 또 화려합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옷 입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때 엄청 디스코 멋있어요. 펑크 스타일 막 이런 거. 네. Broken glass. 그렇죠. Everywhere. 멋있어요. 멜리멜이 엄청 멋있죠. 멋있어요. 네. 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 랩하는 게 좋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랩하니까. 이런 자기과시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즐겁게 네.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네네. 그 당시에 힙합은 파티. 우리 이 빈민가와 우리 이 흑인 형제들이 즐겁게 놀자. 사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래퍼와 힙합퍼들의 목표였어요. 네. 관중들도 그런 걸 즐기기 위해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와서 사실은 고사를 했어요. 네. 고사를 했는데 그래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얘는 다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멜르메리 네. 이걸 하죠. 어... 결국은 랩을 해요. 그래서 랩을- 멜리멜이 벌스를 더 많이 썼구나. 이게 사실은 멜르멜 외에 참여한 벌스가 거의 없어요. 다른 멤버들은. 네. 그래서 벌스를 다 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되니까 뒤늦게 멤버들이 우리도 조금 할까 이러고 왔는데 비트가 좋네. 이미 끝났어. 비트는 신나잖아요. 정말 비트는 엄청 신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비트인데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 이미 다 녹음됐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막 약간 서로 시끄럽게 막 떠드는 그냥 약간 아우트로 개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만 있어요. 이제 멤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그 멜로맨이 혼자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탄생을 한 곡인데 어쨌든 가사가 당시로서는 이 어떤 되게 유명한 정글과 같은 어떤 네. 이런 곳이다. 막 이런 네. 이런 은유적인 또 가사들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예. 이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흑인 커뮤니티의 뭔가 이제 생존과 자성을 위한 그렇죠. 뭔가 불만이 터져 나온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의도된 마케팅 포인트였네요. 자, 시작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 이후에 이제 퍼블릭 에너미 얘기도 네. 나오잖아요. 네. 퍼블릭 에너미야말로 정말로 이 우리가 블랙 CNN이라고 불릴 만큼 그 당시 거의 저항 힙합, 그랬죠. 사회 저항 정치적 힙합의 상징이잖아요. 네. 퍼블릭 에너미도 사실상 처음에 그런 정치적인 가사를 내게 된 거는 그 같이 프로듀싱을 하던 제작진에서 야 요즘에 너무 다 파티랩이고 애들 다 그거 하는데 너네는 좀 다르게 하자. 우리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요런 사회적 얘기 해보면 어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지금 현실이고 흑인 형제들 다 고통받고 있고 흑인 네. 사회가 다 이런 차별을 받고 있고 화는 나잖아. 화는 네. 나니까 우리 요런 걸 한번 해보자. 이거 아주 신선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실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퍼블릭 에너미의 척디가 우리 파티랩 할래. 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흥미롭네요. 결국에는 제작진 다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곡을 만들어서 이게 반향을 일으킨 거죠. 네. 근데 이후에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이 흑인 아티스트들에게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별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가 쌓여 있었겠죠. 분노와 여러 가지 차별이 쌓여 있었겠죠. 그거 그냥 일상생활에서 네. 그런 것들을 대신 음악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이런 권유를 받고 설득을 당해서 냈는데 반응도 좋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러면서 슬슬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음악들을 들은 이후 세대 래퍼들도 힙합 랩이라는 게 이런 음악이구나. 문이 열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얘기들을 그냥 하는 거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가 그렇죠. 됐을 수도 있죠. 처음에 되는구나.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반응을 얻는구나. 네. 이렇게 돼서 문을 열어준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을 열게 된 계기는 어떤 굉장히 심각한 자성이라든지 아티스트의 어떤 저항 정신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 의외네요. 네네. 이 구간은. 바로 다음 시위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바로 파이터 파워. 네. 거대한 이거는 시계. 방금 그렇죠. 얘기한. 네네. 방금 목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스파이크 리가 이제 1989년도 Do the Right Thing 그 걸작이죠. 음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곡으로 네네. 알려져 있고요. 투더 네네. 라이팅 네. 단디해라. 네네. 영화의 이제 인종 갈등과 결합하면서 이게 정치적 힙합의 이제 약간 대표 장면이 네. 됐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네. 파이터 파워는 사실 곡만 띄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뭐 좋은 곡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랑 뭔가 이렇게 네네네. 합쳐졌을 때 뭔가 폭발하고 그 이미지로 저희가 네네.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영화와 힙합이 만나면서 정치적 메시지가 커진 사례로 봐도 괜찮을까요? 거의 뭐 효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뭐 80년대 때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후드 영화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블랙스플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흑인의 영웅, 흑인 네. 영웅이 나오는 네. 굉장히 그 코믹스적인 그런 흑인 버전의 코믹스적인 히어로 영화들이 이제 많이 좀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혹은 쿵푸 영화들, 홍콩, 중국의 쿵푸 영화들, 쇼박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네네네. 영화들.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런 스파이크리 같은 감독이 나오면서 네. 흑인들의 현실을 다룬 정말 후드 필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에 효시를 연 건데 네. 그 연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똑바로 살아라 한국 개봉명으로는 똑바로 이 살아라. 영화였고 여기에 상징적인 이제 퍼블릭 에너미가 등장을 한 거죠. 근데 퍼블릭 에너미가 이 곡을 작업을 할 때는 어쨌든 정치적인 가사에 대한 자각이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고 그런 네. 래퍼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이제 씬에서 퍼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퍼블릭 에너미가 주목을 했던 건 특히 척디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주요 멤버 중에 이제 플레이브 이 형님은 정말로 그냥 즐겁자고 그냥 이제 그냥 시계 큰 거 차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렇죠. 뭐 네. 이름부터 시계 목걸이. 네. 하이프맨으로는 아주 거의 뭐 전설적인 존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척디는 원래부터도 실제로 이 흑인 사회나 이런 거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똑똑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이 사실 나온 나올 거거든요. 수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제 퍼블릭 에너미가 스파이크리 감독이 퍼블릭 에너미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퍼블릭 에너미가 단순히 선비처럼 뭔가 쫙 그냥 하고 이 정치적인 가사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보시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굉장히 선동적이죠. 선동적이죠. 네. 네, 굉장히 선동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네. 사실은 가사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막 엘비스 프레슬리 인종차별주의자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퍼블릭 에너미가. 근데 네. 사실상 이후에는 막 엘비스 프레슬리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다 뭐 이런 게 밝혀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직설적이고 선동적인 가사들을 썼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굉장히 또 선동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네. 그러니까 흑인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쓴
쓰면서 반향을 일으킨 게 퍼블릭 에너미였기 때문에 스파이크 리도 이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본 거죠. 그래서 영화와 시너지가 나면서 굉장히 사회 정치 저항 힙합의 상징처럼 이제 돼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네. 이게 그 퍼블릭 에너미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보니까 뭐 시위 장면 이런 것도 네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힙합에서 이런 집단적인 정치 언어가 작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말 그대로 인종적인 게 클까요? 저는 인종적 그 지역적 그런 특수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한 게 이것이 어떤 로컬라이즈화가 될 때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힙합이라는 건 인종적인 부분을 절대 떼놓을 수가 없다. 애초에 블랙 뮤직 그렇죠. 이거는 절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인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그런 어떤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이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 시위 나가고 탄핵 시위 나가는 거랑 큰 틀에선 비슷한데 저는 이거랑 또 다른 건 이 어떤 전반적인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종적으로 정말 받아왔던 그 억압과 차별의 역사 네. 그리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100%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시위가 뭐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네.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구간이긴 해요. 네네. 자, 지금 여기까지는 힙합이라는 문화가 태동하고 이들이 본인들의 인권과 그동안 당했던 억압과 폭력과 특히나 이때가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개판상에서 얘들도 뭐 크랙 네네네네. 그 뭐야 에릭 그 상황도 다 지나고 뭐 그래, 한창 그렇죠. 안 좋을 때잖아요. 안 좋을 때죠. 근데 그렇다라고 치는데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이들이 많이 차별을 받았구나.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슈가 생기는 구간이긴 해요. 네. 바로 그 다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네. 이 노래입니다. Fuck That Police. 네. 이게 이거- 1988년 곡이라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로드니 킹 폭행 사건보다는 앞서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LA 경찰 이제 폭력과 인종 갈등을 이해할 때 계속 이 곡이 소환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NWA는 NWA 갱스터 랩을 전국적 주류로 끌어올린 논쟁적 그룹으로 평가됐고 이후에 이제 네네. 스트레이트 아우터 컴프턴 발매 이후에 엄청나게 큰 상업적 성공과 논란을 동시에 만들었단 말이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건에 대한 게 이제 좀 애매한 게 이 사건이 이 폭동이 결국 연결돼서 그 LA 폭동까지도 연결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야기를 BLM 네네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힙합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아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 더 이상 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도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요 LA 폭동 때는 또 LA 그랬죠. 폭동 때는 저희가 피해자였으니까. 아이스 큐브가 또 우리 그랬죠. 한국인들을 공격을 했었고. 네. 그리고 네네네. 참 이게 애매한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흑인들은 백인들을 통해 수많은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동양인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흑인들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수치가 나와 뭐 있나요? 저 그 수치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일단은 대한민국 커뮤니티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구간부터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네, 대해서. 그래서 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계실까봐 그래서 오히려 이참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보를 네. 많이 네네네. 알아가시면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그 NWA와 관련된 요 이슈의 장면에 나오는 사건이 그 LA 경찰 폭력 그 다음에 로드니 킹 네네. 사건인데 이제 로드니 킹은 카니 웨스트 좋아하시고 이러면 가사에 많이 나와서 이름은 뭐 몇 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때가 아마 1991년인데 이제 그냥 흑인이었던 운전하고 가고 있었던 로드니 킹이 LA 경찰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난리 진짜로 났죠. 좀 엄청 큰 충격을 줬어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92년에 그 관련 경찰관들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차별이나 경찰의 어떤 억압에 대한 분노가 LA의 폭동이라는 형태로 폭발을 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NWA나 아이스큐브 같은 래퍼들이 흑인 입장을 대변하는 음악들을 계속 릴리즈를 했었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 Fuck That Police라는 노래 자체가 네. 이 사건 이전에 발매가 됐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번했던 거죠. 네네. 그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니까 네네.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루이 C.K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코미디언이 하는 이야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을 처음에 얘기하고 본 걸 얘기하고 들은 걸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할까 말까 해서 목에 걸려있던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쓸모있는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가슴에 얹혀있던 얘기 그리고 저 불알 끝까지 가서 이야기를 꺼낼 때 나만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게 제가 음악을 해나가면서 가사 쓸 때 철칙이기는 하거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일즈가 될 수 있는 서브젝트 매러였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시간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됐든 터질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특히나 뉴욕과 LA는 또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LA는 이런 경찰이 이제 흑인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의 폭력이 억압이 굉장히 심했던 편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PD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긴 있어요. 가사 힙합 가사에 LAPD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LA가 어쨌든 갱 문화, 우리가 힙합에서 갱컬처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초창기 탄생 때는 당연히 맞아요. 뉴욕 갱들 그렇죠. 위주였는데 네. 이후 힙합이 발전을 해가고 주류 음악으로 오면서는 사실상 거의 LA 갱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주도했거든요. 네. 이 갱컬처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뻑다폴리스는 뭐 따지면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마케팅으로 나왔던 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곡도 어떤 이 아티스트들, 이 NW 멤버들이 뭔가 사회에 저항적인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곡은 철저하게 어쨌든 본인 얘기를 그냥 해보자. 그래서 사실상 갱스터 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네. NWA가 이 곡을 냈을 때는 사실 리얼리티 랩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표현을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세보자면 여러분 네. 제가 뭐 맨날 장르하면 힙합 막 장르 막 이러는데 아티스트들이 먼저 장르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그 네. 역사에 쌓아온 거기 때문에 이 리얼리티 랩이라는 것도 사실상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이게 아이스 큐브가 얘기를 한 건지 이지가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NWA 멤버들이 우리는 이거는 리얼리티 랩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리얼리티 랩이라는 말로 사실상 처음에 사용 통용이 됐었어요. 네. 네, 갱스터 랩이라는 단어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네. 아, 근데 그렇게 흘러갔구나. 이 곡, 이 뻑다폴리스를 비롯해서 이 곡 같은 경우도 네. NWA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그룹이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갱스터 랩의 거의 시초이자 네. 또 갱스터 랩의 거의 전설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상징이죠. 상징인데 네. 사실상 여러분이 딱 보시면 멤버 중에 진짜 OG 갱스터는 단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MC 렌과 이지. 이지. 닥터 드레랑 아이스 큐브랑 DJ 엘라는 사실상 갱스터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네.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었고. 근데 이 가사의 대부분을 사실상 아이스 아이스 큐브가 큐브가 썼죠. 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 큐브는 굉장히 인텔리했던, 굉장히 맞아요. 지적이었던 래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솔로 하면서는 아예 완전 저 동부로 넘어가서 퍼블릭 에너미 진영이랑 솔로 앨범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정치적인 아예 앨범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쓴 건데 내가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스 큐브가 요런 내용 쓰면 좀 먹힐 수도 있겠는데. 반향이. 네. 요런 거 좀 반응도 있겠는데. 그리고 내 얘기를 쓰는 거 이거는 정말 신선하겠는데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이야기 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 예전에 어떤 아티스트였죠? 그 윤종신 씨 회사였던 건데 윤종신 씨가 가사를 딱 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돈,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요? 돈 이라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로 한 건 야, 아닌데. 잠깐만 아이스 큐브가 자 여기 빡다폴리스 이거 돈 이거 자. 돈 이거 10만 달러. 요거 아이스 큐브한테 영상 보내면 요거 모욕죄 성립됩니다. 아닌데 네. 근데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긴 한데 진짜 네. 그런 계산들이 있거든요. 있겠죠, 있겠죠, 느낌상- 무조건 있죠. 이게 나쁜 게 아닌 무조건 나쁜 있어요. 느낌상 그 검사는 네. 레이블 대표인 이지가 한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스 큐브가 사실상 본인 지분도 많고 이랬는데 나중엔 그냥 떠나잖아요. 이게 자기 그쵸, 그쵸. 인정도 많이 안 해주고 있고 너무 이지한테만 막 이런다는데 네. 다만 그건 있었어요. 미국 뉴욕 쪽에서 나온 초창기의 이런 곡들 퍼블릭 에너미나 뭐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의 곡들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면서 뭔가 선동적이긴 한데 좀 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유적인 내용들, 그렇죠. 은유적인 비유를 쓴다거나 네. 그리고 정치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뭐 네.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았다면 네. NWA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러프한 그 LA 지역의 갱 문화와 욕 분노.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과감 없이 내보낸 거고 이 뻑다폴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거 항상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이거 그냥 뭐라고 해석을 하죠? 대부분 이거
약간 뭐 엿 같은 경찰 뭐 이런 식으로들 그렇죠. 많이 말씀하시고 네. 스트레이트 오utta 컴튼 영화에서도 이 곡을 번역을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사실 이 곡은 그 수준을 약간 넘어서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경찰들 박살내버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도 요거를 살짝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냥 엿 같은 족 같은 경찰과 경찰을 조져버리자는 약간 뉘앙스가 완전 좀 다릅니다. 예. 응징하자. 네네네. 편하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핵심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저희가 뭐 사회적 고발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선동이에요. 완전 선동. 그러니까 완전 선동이에요. 퍼블릭 에너미의 선동이 약간 직접 그러니까 퍼블릭 에너미도 선동적이었지만 네. 너네 이제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너네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야였다면 네. NWA는 아예 야 행동해 가자. 이거였거든요. 네, 딱 이 곡이. 네. 이 곡이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곡이 그냥 경찰을 단순히 욕한 거를 넘어서서 경찰 조져버려. 야 우리 이렇게 하는 애들 우리도 당하지만 말고 쟤네 그냥 같이 조져. 이런 선동성 곡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그렇게 FBI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LAPD한테 그 견제를 그렇게 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른바 그러니까 고발을 넘어서 선동까지 해서 저거로 박살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들은 폭력을 이미지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갱스터 랩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아니다를 떠나 네네네. 폭력의 이미지를 상품화했다라는 논쟁에서 자유로울 그거는 수는 또 뭐 없잖아요. 힙합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또 더구나 이 갱스터 랩은 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인종적, 지역적 어쨌든 이 특수성 안에서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단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는 네. 예전에는 그냥 힙합의 특수성, 힙합의 뭐 저들의 그냥 분노 이렇게 넘어갔다면 네. 이젠 시대가 바뀌면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뭐 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수다 교수님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좀 더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힙합을 처음 들을 때 이제 닥터드레나 뭐 이런 그 컴튼 계열의 아티스트 음악을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네네. 그때는 이제 좀 약간 필터링 없이 무지성적으로 이들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막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되게 뭐 LA에 있는 경찰들은 다 나쁜 존재들처럼 느껴지고 했었는데 그들의 편이 될 수밖에 없죠. 네네네. 네네. 왜냐면 그래서 그 힙합 음악을 내가 들은 거니까요. 맞아요. 그들의 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근데 시간 한참 지나서 전체의 어떤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경험을 쌓아놓고 보니까 이런 어떤 액션 자체도 사실은 필요했던 것도 맞고 뭐 어떤 발전 방향이기도 하고 뭐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그 강일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BI의 좀 감시를 받게 되는 팀이 되면서 실제로 엄청 전국구로 유명해지고 엄청 유명해졌죠. 돈을 훨씬 많이 벌고 네네. 그걸로 성공을 해서 레이블을 일으켜 세워서 닥터 드레랑 스눕의 솔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아니 네. 실제로 멤버들도 나중에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멤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FBI 덕분에 우리 공연 더 흥행이 됐고 소고기 먹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이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이제 FBI가 그 외국에서 공연할 때 네. 그 영국에서 공연을 잡았을 때 네. 서한을 보낸 거죠. 공개 서한 보낸. 이 얘기가 사실은 제일 이제 유명한데 네.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공연을 할 때도 네. 경찰이 아예 그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FBI가 보내서 나중에 공연장을 급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FBI가 보냈고 FBI가 급습을 했다 연계가 돼서 급습한 것까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네. 사실은 이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개 서한 보낸 사건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홍보에도 도움이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미국에서 공연을 할 때 네. 경찰들이 디트로이트였나 아마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너네 이거 공연을 해도 좋은데 요건 부르지 마. 요거 부르면 우리 들어간다. 네.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원래 합의를 했어요. 안 부를게. 그거 안 부를게. 합의를 했는데 부른 거죠. 불러야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 영화에서는 되게 극적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네.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막 랩을 하고 있으니까 폭탄포리스 막 부르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쫙 진압을 해갖고 들어가갖고 막 끌어내잖아요. 네. 도망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네. 이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네 내려와. 너네 잠깐 보자. 우리 좀 보자. 이렇게 됐어요. 공연을 중단을 시킵니다. 네. 우리 좀 보자. 그리고 대기실에 가요. 네. 이거 부르지 말랬잖아. 네. 왜 부른 거야? 혼나는 거구나. 아니 우린 이걸 했어야 됐고 우리 잡아가도 좋은데 네. 공연하고 잡아가. 네. 오케이. 그럼 공연은 해. 네. 대신 이거 또 부르지 마. 음. 공연하고 이후에
잡아간 겁니다. 책임은 져야 되는. 되게- 네, 책임은 진 거예요. 되게 잘 진행됐네요. 모든 게 이성적이네요. 이성적으로 굉장히 잘 진행됐네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경찰들도 어쨌든 니네 공연은 하게 해줬거든요. 아 그렇죠. 폭탄폴리스를 대부분 다 부르게 또 해줬어. 그러고 나서 어쨌든 NWA도 하지만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또 불렀고. 그쵸. 그리고 법적 책임 졌죠. 졌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NWA가 이후에도 네. 굉장히 과격한 갱스터 랩들을 많이 내면서 네. 굉장히 어떤 저항적인 이런 또 이제 이미지. 네. 네. 동부에 퍼블릭 에너미가 있다면 서부에는 NWA 네. 뭐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저항 랩과는 결이 다른 갱스터 랩의 시장성에서의 재밌는 지점은 이 주요 소비층이 네네. 흑인에 국한되지 않고 백인들한테까지 확장됐다는 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갱스터 랩이 막 뜰 때, 네. 특히 데스로우 막 올라갈 때, 지펑크 올라가고 이럴 때 네. 주 소비층의 대다수가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네. 백인 중산층. 네. 왜냐하면 본인들의 세계에서 듣지 못했던 음악들이거든요.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예상치 못했었던. 되게 슬픈 얘기인데 왜 그렇다면 흑인층에서 되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왜 흑인층에서는 소비가 안 됐나? 돈이 없어서. 아. 음반들 정품 음반들을 네. 그렇게 다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여건상. 아이러니한 거죠. 네. 흑인들의 어떤 불우한 삶과 이 현실을 얘기하는 음악이 이거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이 된 백인층들이 이걸 소비를 또 많이 백인 한 거예요. 중산층들이 가장 그래서 소비를 많이 엔터테인먼트화가 된 한다는 게 거예요. 네. 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네. 이 순간 저희 이제 지방선거를 9회 총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와 힙합 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요거를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네. 요 이후에 느낌이 좀 바뀝니다. 네. 지금부터 다룰 것은 9.11 이후 미국 그리고 애국주의 네. 전쟁 감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연결된 음악으로 에미넴의 모시 그리고 이제 The Black Eyed Peas의 Where's the Love.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쟁점이 이제 반전이나 국가주의, 애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네. 9.11 테러가 있었죠. 네,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미국에서 2001년도에 진짜 있었던 비극이었죠.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가 애국주의와 전쟁 지지 분위기로 쏠렸을 때 네, 네. 네. 국가 권력을 비판하는 힙합은 이전의 경찰 비판과는 다른 위험을 감수한 발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 비판의 위험을 감수했다는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죠? 이전에는 네. 이 경찰 비판 때는 좀 이른바 위험을 국가 권력을 이제 아, 하는 것 자체가 네네네. 좀 더 위험을 감수했다면 네. 조금 이제는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네. 왜냐면 싸우는 대상과 네네네. 이야기하고자 하는 네네네. 것과 대중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제 90년대 중반 때까지 어떤 우리가 컨셔스 랩이 나오고 그 당시 이제 폴리티컬 힙합이라는 정치적인 랩이 나오고 네. NWA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을 어떤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흑인 사회라는 거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랬죠. 이 안에서 사실은 이제 집단적 움직임들로 많이 움직였는데 네. 이 9.11 이후에 정부를 공격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종적인 거 그리고 젠더에서의 그런 거 그다음에 사상적인 거 이념적인 걸로 이제 좀 반응이 갈리는 경향이 나타난 건 사실이죠. 맞아요. 네네네. 네. 그 분위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저 하는 구간도 비판을 하는 구간도 혹은 그 비판을 수용하고 네네.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갈리기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이 9.11 이후에 이 부시 정부라든지 뭐 에미넴의 곡 대표적인데 네. 그리고 네네. 이런 당시에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곡들은 네. 결국은 이전에 힙합을 즐겼더라도 본인이 이 부시 정부를 지지하고 백인 계층들의 어떤 좀 더 본인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 NWA나 퍼블릭 에너미의 곡들을 즐기던 거와는 좀 달라요. 네. 다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백인들도 이거는 재밌다. 퍼블릭 에너미보다는 이제 NWA나 갱스터 랩들 들으면서 야 재밌다. 얘네 막 이런 거리에서 쓰는 그냥 막 이런 용어들 막 곡에다 쓰고 재밌네. 네. 이런 걸로 우리 백인들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네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본인들의 정치 이념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네. 이걸 마냥 적극적으로. 즐길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된 거죠. 어려워져요. 지금 저도 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NWA 음악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사회적 이슈를 느와르 영화에 섞어놓은 그렇죠. 느낌으로 소비를 했다면 약간 조폭 영화, 폭력 네. 범죄 영화 보듯이 느끼는 거죠.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정치 관련된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네네네. 노래를 소비하게 되니까 네.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요 시기에 래퍼들 중에
중에 제 개인적으로 루페 피아스코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네네. 루페 피아스코가 그 전쟁,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네네. 거에 대한 반대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반전 메시지를 많이 냈죠. 뭐 음반 전체를 그런 메시지로 네네네.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일종의 너무 좀 범생이 같다는 시각으로 보는 어떤 일련의 그 의견들이 눈에 보이면서 아 사실 사람들이 같은 거를 보더라도 내가 보는 거랑 다르죠. 정말 다르게 보는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90년대 때 컨션스 래퍼들이 나왔을 때도 네, 이런 거는 범생 힙합이지. 네. 이건 너무 얌전한 힙합이지. 사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는 시각이 정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맞아요, 일인데 맞아요. 사실상 여기 이제 예로 드신 블랙 아이드 피스의 웨어 이즈 더 러브 같은 경우는 근데 에미넴의 곡이라든지 뭐 루페 피아스카 곡하고는 반응이 좀 다르긴 했어요. 왜냐면 이 정반대죠. 곡은 사실은 전 이 곡을 뽑으신 거 보고 참 탁월한 선택이시다. 여기에도 썼습니다. 힙합 싱글스에도 썼는데 네네. 이 곡은 사실상 좀 대부분이 네, 컨셔스 랩이나 정치적인 랩으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사실 없죠. 없죠. 국내에는 진짜 많이 없으실 거고요. 너무 크게 네, 유명해져서. 미국에서도 이거는 네. 굉장히 곡 자체가 너무 그냥 어떤 사랑에 대한 네, 네. 그냥 팝 랩의 거의 네. 궁극의 팝 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어떤 세상에 그냥 사랑이 필요해 네. 이런 가사를 담은 굉장히 건전한 그냥 팝 랩이다 라고만 사실 인식을 해서 이 곡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좀 이 곡은 들어보시면 이 세대 9.11을 겪은 그 세대 사람들을 약간 안아주는 네. 좀 위로하고 연대 개념으로 많이 됐던 곡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받아들였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에미넴의 모시나 이제 이런 곡으로 가면 네. 정치적인 이념들, 그렇죠. 사상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갈릴 수밖에 없는. 네. 이게 조금 더 주류 차트 중심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런 음악을 주로 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의 그냥 음악적 성향 네네.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좀 더 강해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당시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제 폴리티컬 랩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컨션스 랩과 폴리티컬 랩을 혼동을 하시는데 폴리티컬 랩은 엄밀하게 따지면 컨션스 랩의 한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컨션스 랩은 정치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뭐 네. 이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중심주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굉장히 사회 이슈적인 사회 이슈. 내용들을 진지한 시선으로 보는. 젠더, 네네네, 뭐 그렇죠. 그리고 환경까지도 다 사실은 다루는. 굉장히 뭐 페미니즘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에 좀 더 가까운 가사를 쓰죠. 젠더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가사들 전체를 총괄하는 게 컨셔스 랩이라면 네. 폴리티컬 랩은 정말 장르명들 여기서 정말 정치적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NWA나 퍼블릭 에너미가 사실 이제 폴리티컬 랩에도 들어가는 건데 따지면 네. 이 당시에는 사실 그래서 이런 폴리티컬 랩이 언더그라운드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활발했어요. 이모탈 테크닉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인디 랩의 거의 컬처, 인디 랩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테크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창기에 정치적인 가사의 랩들을 꽤 했었고요. 맞아요. 많았어요. 그리고 페리스라는 래퍼도 있습니다. 이제 서부 래퍼인데 G펑크 프로덕션을 주로 했었는데 퍼블릭 에너미랑 굉장히 또 같이 활동을 많이 연결했던 래퍼가 있어요. 네. 서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래퍼고 네. 누구보다 정치적인 가사들을 썼던 래퍼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에너미의 정신과 닥터 드레 프로듀싱을 결합한 느낌일 정도로.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네. 언더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치적 네. 얘기들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에미넴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나온 건 더구나 또 에미넴은 백인 래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연결될 바로 다음 장면은 네. 카트리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리케인. 너무 허리케인 네네네. 카트리나인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맞아요. 네.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였죠. 네. 네네. 피해 이후 구호와 복구 과정에서 이제 인종과 계급에 따른 차별 문제가 좀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뉴올리언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이 흑인들이 네네네. 주로 살고 있는 지역.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캐시머니의 네네네. 중심지기도 하고요. 네. 그때 구호 모금 생방송에서 출연한 카니 웨스트가 조지 부시 doesn't care about black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했죠. 어마어마했죠. 네네. 네. 2005년 9월 2일 생방송에서 나온 이 발언은 정부의 재난 대응, 인종, 계급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상징적 장면으로까지 갔어요. 네. 네. 이제 여기서 랩 가사보다 사실 카니의 생방송 중 발언이 큰 사건이 네네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힙합 아티스트가 음악 밖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장면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장면이죠. 이건 대표적인 장면이고 그리고 우리가 힙합 역사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대부분 화제가 되는 건 랩 가사 한 줄보다 아티스트의 발언에서 불꽃이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뭔가 뭐 한국 힙합 씬에서도 네. 뭔가 이슈가 있거나 중요한 얘기들이 있을 때
평론가들 말고 네. 아티스트들이 한마디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뭐 대중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든 카니 웨스트부터도 뭐라고 하든 아니 됐고 네. 난 내 얘기 할 거야 이런 네. 얘기가 그쵸, 많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그리고 그런 거 네. 영향도 크게 안 받고 그렇죠. 물론 거기 시장이 또 워낙 크기도 하고 그렇죠. 먹고 사니까요. 네네네 뭐 거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티스트들의 발언이 근데 이 발언을 또 누구보다 직설적이고 누구보다 거침없이 하는 것들이 또 힙합 아티스트들이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또 필터링 없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는 게 또 카니 웨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음악 밖에서 아티스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다. 우리가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네. 미국 힙합 커뮤니티나 힙합 매거진들의 뉴스란들을 보시면 아티스트들의 그날 했던 발언들이 뉴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네. 네. 여전하죠. 여전. 가십도 많지만 그중에 정치적 발언들 네. 이 정치적 발언도 아티스트들이 정말 내가 어떤 이 정치적 뭔가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건 전 옛날부터 얘기하는 건데 본인들이 그냥 그 상황인 거잖아요. 예. 같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인종적 네. 흑인성 블랙 커뮤니티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내가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은 흑인 사회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당사자 입장인 네네. 거죠. 그리고 네. 이것을 무시를 하면 네. 이거를 간과를 할 경우에는 흑인 커뮤니티로부터 흑인 사회로부터 또 백래시가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판이 들어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카니 웨스트도 그래서 이후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 릴 웨인도 사실은 그래서 비판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들은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얘기일 뿐만 아니고 네. 우리 동족 그리고 우리 같은 동지들 사회의 얘기인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그 네. 네. 이제 래퍼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바로 특히나 SNS가 활발해지고 요즘은 나서는 더 그렇죠. 진짜 네네.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누가 떠올랐냐면 카디비가 떠올랐는데 카디비. 카디비가 최근에도 뭐 이제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욕하는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네네네. 중간중간 뭐 에르메스 이야기도 섞고 뭐 저 그러니까. 누구야 뭐 요새 디스하고 있죠. 그 아이스파이스 욕도 섞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그냥 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얘기들을 하고 다 싶은 하는 얘기를 거예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니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잘 없는 네네.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또 되기도 했었죠. 이게 그렇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질지 아직도 모든 것들이 진행 네네네. 중이고 카니에는 그 밖에도 반유대적인 아니, 뭐 문제가 발언부터 많았죠. 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정치를 넘어서서 네네. 사회 모든 구간을 좀 건들고 계시는 분이어서 네네. 저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 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BLM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Black Lives Matter 이제 완전 최근 지금 10대 이제 이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는데 네. 사실 지금 고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Black Lives Matter은 이제 이른바 뭐 흑인들이 이제 인종차별과 경찰을 통한 이제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흑인 생명도 그러니까 이 예전 로드니 킹 사건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관련된 사건들의 네네네네. 유지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안에서 이슈가 됐었고 그를 이제 SNS에서 태그해서 올리는 네네.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이 음악과 이제 이것을 음악과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켄드릭 라마의 뭐 Alright.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됐었죠. 그 시위 현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차일디시 감비노 This is America라든가 America. 네. 그리고 런더 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적 메시지가 원래 너무 많이 정치적 가사를 담겨 많이 있기 썼죠. 네.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그랬었던 네, 팀이기 네, 네, 때문에 각 멤버들도 원래 활동할 때 그런 그때 뭐 음악들을 T.I.도 했었고 냈었고요. 막 그 누구야 또 루페 피아스코도 뭐 그런 곡을 그 얘기했었고 네. YG도 뭐 어쨌든 YG 곡도 많이 울려 퍼졌죠. BLM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창 우리 모두가 막 한국에서도 해시태그에서 BLM 올리고 네네네네. 막 그랬었어요. 2020년도 5월 25일이네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 확산과 네네. 동시에 이제 있었던 음악들이라고도 네네네. 볼 수가 있는데요. 수다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준비하시면서 네. 요 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사실은 업데이트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창 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 자체는 한 2012년
뭐 2011년 이때부터 쭉 시작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반향되는 요거를 오래됐습니다. 반영한 음반으로 제이콜의 Forest Hill Drives 같은 음반도 나왔었고 네네. 그리고 뭐 켄드릭 라마의 I 같은 트랙도 나왔었고 그렇죠. 뭐 이런데 이제 요게 계속 유지되면서 계속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가 한 2020년도 정도부터에 엄청 크게 막 그 전후로 해서 유혈 사태, 폭력 시위 사태 양상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걸로 네네. 기억하는데 그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관점과도 그냥 똑같이 유지되는 게 어차피 저는 힙합을 사랑하니까 래퍼들이 그 프로파간다로 그 내세우는 어떤 자기들의 주장들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곤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그이 이제 벌어지게 된 이 뭐 넓게 불길이 번지게 된 사건마다의 흑인 사망 사건들이 모든 게 다 억울한 죽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과잉 진압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과잉 진압이 아닌 요소의 정당한 진압일 것들도 수도 있는.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과잉 진압이나 뭐 이런 거에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주도하는 그 움직임들 안에서 이거를 좀 본인들의 편의성,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강화하는 재료로 사용한 그 요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주도했던 운영진들 중에 뭐 횡령 사건 벌어져서 나간 경우도 있다고 하고 상당히 복잡해요. 네. 요거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사실은 어디에나 그 사실 허점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건 사실은 뭐 네. 당장 뭐 진보 단체를 추구하는 데에서도 지금 성추행 문제도 진보 추구하는 데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횡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디에나 다 있긴 있어요. 이거는 네네네.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죠. 반성을 네. 해야 될 문제인데 네. 다만 이제 블랙 라이브즈 매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이거를 악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어쨌든 그 촉발이 됐던 뭐 네. 트레이번 마틴이라든지 그런 누구였죠 또? 이름이 갑자기 까먹네. 로드니 킹이요. 아니요. 아. 로드니 킹은 이제 91년도였고 트레이번 마틴 외에 또 있어요. 그 조지 짐머만이 이제 트레이번 마틴과 얽혔었고 조지 플로이드.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트레이번 마틴 때부터 시작해서 몇 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결국 이 사건을 촉발하게 된 그 굵직한 사건들. 네. 결국 실제로 이런 과잉 진압이라든지 그것이 단순한 과잉 진압이 아니고 인종 차별에 의한 네. 그러니까 흑인 차별에 의한 과잉 진압에 의해서 네. 사망을 한 사건들. 게다가 누적된 차별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누적된 폭력과 지금 차별. 처음에 얘기한 로드니 킹 사건이 1991년도예요. 네.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거거든요. 그게 이게. 사실 제일 놀라운 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힙합 음악이나 이런 걸 접할 때 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금 듣기에 좀 그런데라고 하는 부분도 단정을 할 수 없는 게 이 지금 힙합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우리와 다른 문화와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이 문제들을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힙합의 하나의 컨텐츠로 해석을 하게 되지만 네. 이들에게는 이게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100% 어떤 그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감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네. 결국 이 문제가 이 공권력의 폭력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에 힙합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뛰어들어서 이거를 또 같이 공론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베이비도 그런 싱글 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사실상 대부분이 다베이비 같은 스타일의 래퍼가 이런 내용의 랩을 할 거라고는 잘 예상을 못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BL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불타오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흑인이란 인종의 비중이 높지 않고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해시태그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 네네. 좀 네. 안 좋은 이른바 좀 극페미니즘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뭐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여론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까지 걱정해줘야 돼? 그리고 사실 본인들이 잘못해서 한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른바 물타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쇼츠 영상 요즘에 보고서 바로 거기에만 진실이 되듯이 이게 네. 사실 말이 다르고 다르고 이거 하나만 딱 바꾸면 완전 얘기 달라지는 거거든요. 모든 이슈가 대부분 그런 게 맞아요. 많다라고 네. 저는 보는데 네. 그 너네도 빌미를 제공했기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거 진짜 네.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폭력적인 진짜 폭력적인 네, 말이죠. 주장이에요. 이거는 너가 빌미를 제공했잖아라는 걸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 온라이브 메러라는 말이 또 해시태그가 같이 붙었었잖아요. 이거 카니 웨스트가 또 이거 입고 나와서 문제 많이 됐었고 한국에서도 사실 제가 그런 의견 많이 봤거든요. 이거 온라이브 메러로 가야지. 네, 그런 의견 많이 봤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또 약간 뉘앙스가 완전 다른 얘기여서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가 오늘은 그거를 다루는 네네네. 이야기는 아니어서 네. 오히려 진행을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한국 힙합에서의 정치와 힙합에 대한 것을 좀 다루고자 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지금 쭉 저희가 미국의 정치와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사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아 이거를 정치라고 봐야 되나에 대한 구간을 이 고민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정치적인 게 맞나? 왜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과 사건 네네. 사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재미나게도 미국은 소수 커뮤니티들이 대체로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들이 한 정당을 지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편향성이 그렇기 좀 때문에 있죠. 이 네. 인종과 이 커뮤니티가 그리고 심지어 또 하나 힙합은 어쨌든 간에 예술 분야인데 네. 예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면 네.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특히나 지금 앞서서 다룰 이야기 이후 네. 근래로 돌아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 상황이 달라지는 게 힙합 음악을 소비하는 층이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쪽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사실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이것이 이슈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 힙합은 언제 광장에 섰나 네. 한국 힙합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미국 힙합이 도시빈곤, 경찰폭력, 인종 문제에 반응했다면 한국 힙합은 어떤 사건들 앞에서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노래와 사건들을 좀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힙합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많지는 않았다. 정말 적었죠. 네, 이거를 그래서 꼽기가 좀 애매한 네.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있었어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국 힙합에서의 정치적 저항적 목소리를 냈던 거와는 또 주제적으로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쪽에서 특히 힙합 쪽에서는 좀 진보적인 쪽으로 뭔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좌파, 네. 좌파로 얘기가 되는 이론적 성향의 어떤 내용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다면 네. 한국에서는 이제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네. 오히려 많이 이슈가 됐던 곡들은 오히려 반대쪽, 좀 더 다른 성향의 가사들을 가진 곡들이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래도 뭔가 한국 힙합에서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논의가 막 된 거는 그 박근혜 정권 탄핵 때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부터 이제 네. 왜 한국 힙합은 센 척하면서 입 닫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몇몇 래퍼들이 그래도 좀 곡들을 내고 네. 이러면서 불꽃이 쳤던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안 그래도 뽑아주신 게 있죠. 수다쟁이님이 그거 잠깐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신 그 시기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탄핵 국면일 네네. 때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선배 뭐 동료분들이 그 싱글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음악들이 있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좀 그보다 좀 더 예전인데 이제 미군 장갑차 사건이 발생한 그 상황일 때 그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데프콘님의 소멸이라는 곡이 되게 진짜 오래전 네, 되게 곡이죠. 기억에 남거든요. 네네네. 프로듀서 아날로직 형님 앨범에 참여한 네네네. 트랙인데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강렬하고 그다음에 상황 설정도 굉장히 극단적이라서 네네. 뭐 지금 만약에 다시 들으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뭐 놀라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이런 배경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권형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선점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낸다거나 어떤 커뮤니티 전체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국내 래퍼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노래들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러다 이게, 보니까 훨씬 더 좀 더 한쪽으로 편향되는 지점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한국 힙합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랩이나 힙합 음악이 네. 잘 안 나오는 게 네. 저는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한창 그 국정농단이나 이럴 때 혹은 네.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 이슈가 막 불거지면 대중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힙합 쪽에 굉장히 귀추를 주목하고 너네 왜 얘기 안 해? 힙합은 네. 이런 저항의 음악인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뭐 해야 될 것처럼. 네네. 근데 앞서 미국 힙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힙합이 어쨌든 탄생은 저항에서 탄생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놀자에서 탄생을 했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일각 힙합 우리 저를 욕하던 힙합 팬들은 또 이걸 또 우리 뭐 강일권 씨가 얘기했듯이 힙합은 정치적인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힙합은 탄생이 힙합이 저항과 정치가 아닐 뿐이지 힙합은 발전의 역사에서 누구보다 정치적인 음악으로 성장을 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랑 긴밀하게 엮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 배경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종적인 환경과 우리가 절대 뗄려야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래퍼들이 우리는 정치적이어야 돼가 아니고 그냥 자신의 삶과 연관이 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한국은 우리는 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사회 그 인종적인 차별에서 오는 어떤 분노나 저항과 인식과 네. 우리 인종 차별이 아닌 그냥 이 한국 사회 같은 인종이 생활을 하는 같은 인종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자면 서민과 서민이 아닌 계층, 네. 공권력과 그냥 일반 계층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가 불거지는 문제들과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힙합에서는 이제 미국 힙합에서 우리가 봤던 그 느끼던 어떤 그런 정치적 저항적 힙합의 가사라든지 네. 그런 감흥이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힙합 중에서도 오로지 정치 얘기만 하는 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인식과 그런 정신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막 자기 과시 얘기하다가도 정치적 얘기들 하나 뚝 넣는 거예요. 네. 라인에 들어가는 네,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너네 거짓말 많이 하잖아 정치인들처럼. 뭐 사실 이런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그냥 이런 거죠. 걸 끼워 넣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너네 경찰처럼 폭력적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이 다 연결이 돼서 힙합이 사회 정치적이고 저항적인 음악이 됐다라는 거를 구분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래퍼가 무조건 정치적 얘기를 전체를 다 채워야지만 정치적 래퍼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힙합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래퍼들도 부담이 되고 그렇게 써봐야 그냥 뭐 일반 칼럼이나 사설이나 그냥 다른 매체에서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들이 가사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좌에서 나오든 우에서 나오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상 좀 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 힙합에서의 정치적 이슈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아쉬우면서도 네. 이것을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나오는 것들이 또 자연스럽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국에서의 정치 풍자와 혐오 표현의 경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요하죠. 대한민국 힙합에서의 저희가 다뤄야 될 쟁점은 오히려 이쪽보다도 이쪽인 것 같아요. DJ DOC 수치인 분명 그리고 산이의 나쁜 년이 촛불 국면에서 여성 혐오 논란으로 인해 언급되거나 공연이 취소된 등의 우려를 산 바가 있다고 해요. 네. 권력을 비판한다는 명분이 있어도 그 표현 방식이 여성 혐오나 약자 조롱의 언어를 빌린다면 그걸 어디까지 풍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힙합의 특유의 네. 디스 과장 조롱 금기 뭐 이제 위반의 금기 위반 요런 이제 문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을 향할 때는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게 분명히 생겨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론가님은 이 경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도 여성 혐오 논란 있을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욕이랑 또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면 길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비워드, 네. 비워드라든지 뭐 여러 용어들 있잖아요. 네. 이 용어는 사실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문제가 됐다면 네. 지금은 맥락을 살펴서 뭐 좀 서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항상 중요시
얘기하는 건 이거는 미국 힙합이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의 언어. 네.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들을 계속 경청을 해서 우리는 최대한 뭐 그런 논란이 되는 혐오 표현, 영어로 된 논란이 되는 혐오 표현들은 저는 안 쓰는 게 맞다. 왜냐하면 현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을 왜 그 문화권과 그 언어권도 아닌 사람들이 이건 괜찮아, 이건 힙합의 특성이야라고 쓰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수치인 분명이나 이 산이의 나쁜 년 같은 경우는 이 곡은 저는 나왔을 때도 SNS에서 비판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구린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혐오 표현으로 혐오 표현의 경계를 따질 것도 없이 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자 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비판을 하고자 한 거.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촌스럽게 그리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본인들이 저는 제공을 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없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이에 대한 곡이 비판 나왔을 때 제가 아마 버벌진트 씨가 그런 말 했을걸요? 이게 가사였나 인터뷰였나 제가 요즘 기억력이 그런데 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좀 더 좀 높은 비전으로 깠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한국에 없었어 가지고. 그게 그 가사 아마 버벌진트가 가사에서 썼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친하잖아요. 친분이 네, 그쵸, 예. 있는 상태에서 좀 오버클래스. 아쉬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비전 있게 이거를 잘 그러니까 그 모아서, 말에는 예. 저는 그 의견이에요. 딱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페미니즘도 디스할 수 있습니다. 네. 디스할 수 있고 뭐 수치인 분명 같은 경우는 박근혜를 비판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저도 박근혜 비판하는 입장이었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옹호할 수 없었던 건 네. 결국은 이 프레임을 갖다가 박근혜라는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이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정치에 비판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갖다 붙이면서 이거를 너가 거기다가 여자니까 네. 여자로서를 혐오하는 가사 내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흐려진 거죠. 이 그렇죠. 곡의 핵심이 비판의 대상이 네. 네. 이게 흐려지면서 거기에 대한 또 소모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남자냐 여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정치인이 중요한 거지 네. 이 사람의 젠더는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그렇죠. 젠더 문제를 갖다가 물타기가 갑자기- 네. 돼버렸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촌스럽고 아주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뭐 돌려서 막 은유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툭툭 비하하듯이 내뱉는 용어들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한 거.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아쉬웠죠.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을 더듬다 보니 이야기를 곡을 아예 안 들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은데 곡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사건의 맥락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슈가 됐었던 곡이라 아마 랩도 못했고 들어봤던 수치범명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애초에 제 기억 속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랩이 조금은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까지 올라올 그게 없었다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봐요. 저는 네. 많이 조금이 아니고. 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인데 저희 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랫동안 저희가 이 이야기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걸지도 몰라요. 바로 최근에 있었던 네, 네.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최근 한국 힙합 안에서 꽤 민감했었던 사례인 리치 이기와 노무현 재단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이 사례가 단순한 정치를 비판한 랩이라기보다는 고인의 죽음과 사회적 상처를 도발의 소재로 삼았을 때 네네네. 그것을 힙합의 표현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를 묻는 사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요 이야기에서 요걸로 흐름을 가져온 건 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네. 놀랬어요.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제가 가장 빨리 들은 편 중에 하나고 네네. 주위의 의견을 엄청 물어봤고 씬 안에서도 조용하고 네네. 이슈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산이랑 수치인 분명 저희가 DJ DOC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노래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가 왜 먹혔는지에 대한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 이 노래는 그 차원으로 봤을 땐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영화가 좋으면 네네. 음악이 좋으면 그러면 다른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어느 얘기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전 거기에는 원래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음악적으로는 좋긴 해요. 랩적으로도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치 이기의 히트곡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 노래 자체가? 곡 제목을 말을 안 해가지고 근데- 이준석이란 네, 노래를 준성미 저희가 말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건데. 네. 네네. 근데 네.
그 곡뿐만 아니고 몇몇 곡에 또 다 분산이 돼 있어요. 분산이 많이 되어 가사가. 있죠. 저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 네네. 이야기를 한 거였었는데 요거를 이제 어디까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힙합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뭐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네. 일단은 평론가님 이야기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가사들이 논란이 될 때 힙합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든지 이면을 갖고 아티스트 분들이 그 얘기가 나오거나 힙합 팬들이 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저도 힙합 팬으로서. 네. 힙합의 특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근데 곡이 나오는 순간 이미 표현의 자유는 지켜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나와서 해서 나왔는데 네. 이것이 대중의 어떤 비판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네. 이 수치인 분명이나 나쁜 년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거기에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로 남느냐 표현의 방종으로 남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이 리치기의 곡을 비판을 했을 때 물론 네. 제가 가장 분노했던 거는 이제 아동 네네네. 아동 네. 성범죄에 관련된 라인이긴 했습니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사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너무 사실 처참한 감정이긴 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할 부분 없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이후의 문제에서 책임질 문제지. 하지만 이 리치기의 가사를 비판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평론가님은 박정희를 디스했어도 그런 반응을 하셨을까요? 혹은 뭐 국힘 쪽을 디스하거나 그쪽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네.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힙합 커뮤니티 봐도. 네. 좌파에서 진보 쪽에서 우파나 보수를 비판하는 거에는 굉장히 관대한데 우파나 이쪽에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욕을 한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조롱. 근데 저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든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같은 인물들은 저는 누구나 성역 없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비판 대상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물론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정치적 가사 문제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조롱이 굉장히 크죠. 크죠. 구할이에요, 구할. 네. 이 힙합에서 정치적 가사들이 인정을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힙합의 하나의 특성으로 굳어진 데에는 네. 개인을 조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가사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폴리티컬 힙합이라고 말하는 네. 컨션스 랩에서의 얘기는 이 정치인을 이 대통령을 디스를 할 때 네. 조롱을 할 때 그 왜 조롱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가사에 또 드러납니다. 명확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사에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쓰지 않더라도 이걸 듣는 사람들이 왜 이 래퍼가 지금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드러나요. 네. 네. 그 시대 배경,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디스하는 것들, 지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 어쨌든 소수자 차별하고 네. 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네. 다 있거든요. 그 그쵸. 이유가. 네. 이 배경에 의해서 그 정책, 그 정치인이 편 정책과 이 사람의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근거 삼아 디스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사들 대부분을 보면 그냥 밈에 대한 사용이요. 밈이에요. 밈이고 심지어는 저는 리치기 씨가 어느 정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어떤 정책을 폈고 뭐를 비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펀치라인으로 사용한 네. 거기 때문에. 반대로 좌파 진영에서 뭐 약간 보수 진영들을 비판할 때도 뭐 비슷하게 모르는 경우 많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하나의 밈으로 소화되고 본인들이 보면 재밌으니까 하는 이런 조롱은 네. 사실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이 차이를 그러니까 조롱과 어떤 비판의 차이는 저는 명확하게 갈려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이 리치기의 가사는 그 중에 그냥 단순 조롱이다. 그것도 고인이 된 이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책 비판이 들어가면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당연히 그 논쟁이 있겠지만 네,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당연히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건 래퍼로서 되게 흥미롭다라고 그렇죠.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단순 그냥 정말 그 특히나 일베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던 네. 이런 어떤 밈과 그런 것들로만 조롱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윤리 감각의 결핍.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른바 밈을 사용. 네네. 또 자꾸 힙합 팬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 제기하는 거를 검열이다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검열이 아닙니다. 검열을 얘기를 하려면 애초에 이 곡은 못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이 곡을 못 나와야지 이건 검열이 되는 거고 네. 대중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그것이 보이콧되는 거는 네.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와 전반적인 세계의 어떤 선진국의 상황에서 이런 거를 검열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예, 검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사후 검열이라는 말도 사실상은 좀 성립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네. 지금 나와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힙합 팬분들도 조금 좀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수다님은 오늘 쭉 준비하면서 네. 어떠셨어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뭐 20대 30대 쭉 거쳐가면서 래퍼들을 멋있게 바라보는 감정을 가질 때 제가 멋있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그 아이콘의 캐릭터들은 잘못된 강자에 반항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힙합에서 사실 굉장히 멋있는 에너지가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그 음악을 만든다는 거는 가사를 쓴다는 거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정답 게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딱 드러내는 이 힘인 거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하고는 네네.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고 싶은데 이 의도 자체를 너무 가볍게 가져가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데 쓰는 거는 좀 특히나 그리고 그게 어떤 대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액션이 아니라면 사실 충분히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자성의 그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보면 힙합 커뮤니티의 힙합 팬들이 네. 되게 정치 얘기를 물론 저도 정치 얘기 하는 거 사실 대부분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싸움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힙합 커뮤니티에서 힙합 팬들이 래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내보내고 정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매우 네네. 매우 네. 심해요. 힙합 팬들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 이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분위기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힙합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고 힙합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 사회 정치적 이슈들과 엮여서 발전을 해왔고 엮여온 장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힙합 팬분들이 많이 중요시하는 게 힙합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맞아요. 힙합은 할 말은 한다. 네. 맨날 이 얘기. 그리고 제가 많이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에 비판을 하면 힙합은 힙합이 할 말 하는 건데 그거에 왜 비판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정치적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힙합의 특성이고 네. 저는 그것이야말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힙합 팬분들이 그렇게 주창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되게 모순된 행동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당연히 음악 커뮤니티가 정치 얘기로 도배가 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정치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 우리 삶과 연관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힙합은 어떤 장르보다 삶과 직접적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이 래퍼가 정치적 가사를 썼을 때 혹은 정치적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음악적인 미학이 있느냐 얼마나 완성도 있느냐 네.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리고 이 정치적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애초부터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를 선을 걷버리는 분위기는 이거는 정말로 힙합 팬들이 중요시 얘기하는 힙합 정신하고도 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다 질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어디 가든 그 이야기야만 하고 싸우고 근데 특히나 힙합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힙합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욕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게 힙합이잖아라는 말이 쓰이는 네네. 것처럼 힙합은 멋이죠. 멋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다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수다쟁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멋 중에 하나는 그거죠. 약자가 강자를 위해 위로 향해 이제 날리는 펀치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들은
리치 이기는 노무현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날리는 펀치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걸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네. 그게 어떤 이 정치인의 그런 비판적 스탠스가 아닌 단순 조롱으로 이제 머물렀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이야기 중에 나온 게 이제 저는 직업이 래퍼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펀치라인이라는 거를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네. 펀치라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맥락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이미지와 지금 그 다수의 퍼센테이지를 사용하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매번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였었나요? 블루 오리진이 로켓이 터졌잖아요. 저는 이제 가사 쓸 때 뭐가 터지면 블루 오리진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에 있어서 제프 베이조스는 굉장히 상처받고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저희 네네. 가사를 쓸 때 시스템 안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권한이 저희에게 있고 네네. 그거에 대한 힘이 강해요. 네. 네. 그래서 래퍼들이 가사를 쓸 때 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어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오히려 뇌 빼고 써야 된다. 현대 음악이 그런데 오히려 진지하게 가사 쓰는 게 후지고 멋없다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좋은 음악이고 이 힙합을 어떻게 영위하고 즐기느냐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이. 아니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 너무 아티스트가 방금 뇌 뺀다라는 극단적인 말씀 주셨지만 네. 너무 이것저것 앞뒤 제고하면 당연히 그 예술 창작에 있어서 문제는 된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 구분선은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데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논의가 되는 것들 네. 누군가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떤 비판들이나 혹은 다른 데서 아티스트들이 비판을 할 때 아니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좋은 예술은 나올 수 없다. 그런 거 다 따지려면 그냥 유교 힙합 해야지. 뭐 선비 힙합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 한국 힙합에서 이슈가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혐오나 조롱 표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는 예술이 좋은 예술이 나올 수 없는 정도의 씬과 수준의 씬이라면 저는 그 씬은 유지가 될 수 없는 씬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보는 한국 힙합 씬은 그런 혐오나 조롱 표현 몇 가지를 제재도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가해진다고 해서 예술성이 말살될 만한 수준의 씬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안 쓰고도 이미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되게 재치 있고 좋은 내용들의 가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거나 비속거나 뭐 정제된 언어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약자 혐오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조롱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는 뭔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긴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좀 나눠봤어요. 와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흥미롭게 틀었다 바로 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떨지 모르.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웠고 네네. 최대한 그리고 줄였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안에서도 가장 역사를 많이 다룬 회차기도 했어요. 맞아요. 자 일단 오늘 좀 이 무거운 주제 함께 해주셨는데 강용환 네. 평론가님 오늘 방송 좀 어떠셨나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도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자꾸 말을 하면서 저도 이제 필터링을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상 최대한 정제해서 말을 했는데 워낙 또 제가 또 오해와 욕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힙합적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힙합적으로 그러니까, 산다. 그리고 하죠. 제가 많이 먹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혀 힙합으로 살지 않을 것 같은 분이 자꾸 힙합 얘기한다. 이런 아하, 얘기 많이. 그런 댓글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지금 주제랑 조금 네. 종합을 하자면 힙합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혐오를 하는 거에 비판이 나올 때 이런 얘기들을 해버리면 네. 결국 그게 힙합으로 산다라는 걸로 다른 사람들에겐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힙합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힙합을 방어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네. 힙합으로 산다라는 얘기 그리고 힙합적이라는 얘기 네. 이게 힙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좀 힙합 팬들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힙합으로 산다라는 건 누구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 얘기대로 뭐 안경 끼고 옷 그냥 힙합 옷 안 입고 혹은 되게 뭐 페미니즘이든 모든 사회적 이슈의 PC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거를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참고로 페미니스트라고 제가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힙합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미국 힙합에서 힙합퍼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힙합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복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네. 사실상 힙합스럽다, 힙합적인 삶이라는 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의미가 너무 맞겠죠. 영떡이 앨범 커버에 치마 입고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힙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힙합 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네. 뭐 이모랩이라든지 레이즈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다 우울, 우리는 약해, 우리 슬퍼. 그렇죠. 이거 힙합 기준 예전으로 정말 보면 이거 힙합도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하지만 힙합이죠, 그것도. 네, 네. 시대가 바뀌면서 힙합스럽다는 거. 힙합이란 삶은 결국은 그때 그때의 삶이고 그때 그때의 저는 그 세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 분명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공권력, 네. 이 사회적 강자들에 대한 얘기하는 거 너무 힙합스러운 거고 너무 멋진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조롱과 혐오로 빠지면 그것을 힙합스럽다라고 하는 순간 힙합은 결국 조롱과 혐오의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힙합을 방어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이게 힙합이지, 이게 힙합의 특성이지를 내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힙합스러운 삶이라는 건 누구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네. 여러분들이 힙합 좋아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는 정말 갱스터처럼 살고 우리 차범 씨처럼 또 멋있게 살고 멋있는 복장을 하고 누구는 저처럼 안경 끼고 야 이게 힙합이지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막 이것도 다 힙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힙합스러운 삶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힙합 팬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산으로 가는 대답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힙합을 좋아한다라는 거 안에서 저희가 원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팀이라는 것이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도 축구를 쭉 해왔고 저희가 축구편도 했습니다만 네. 원팀이라는 것이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네. 저 사람의 생각은 왜 저런 건지 내 생각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네. 카스 원팀 에디션 한 잔씩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싶습니다. 나뉘어서 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주간도 조금 차분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이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